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기적이란 게 있다 해도 그건 저같이 팔자 사나운 사람한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요. 기적은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기적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어이 찾아오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일자무식 60대지만 잘 부탁드려요. 저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뛰셨고요. 엄마는 백반집에서 서빙 일을 했죠. 가난과 배고픔은 태어날 때부터 제게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네요. 집엔 늘 돈이 없었고요. 저는 늘 춥고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고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일하는 시간 외엔 늘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취중에 온갖 스트레스를 저와 엄마에게 풀곤 했죠. 벽이 무너져라 고함을 지르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손찌검을 하는 것도 예사였네요. 매일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데는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만의 이유가 있긴 했지만 보통 사람은 납득하기 힘들었죠. 밥상에 국그릇을 좀 삐뚤게 올려놨다는 이유로 상을 엎어버리는가 하면 반찬이 짜다며 엄마에게 국자를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은 늘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 같은 서방이 집에 왔는데 안 나와보고 뭐하는 거야? 미안해요. 부엌에서 밥 차리느라 당신이 오는 줄 몰랐어요. 뭐하다 이제야 밥을 차려? 어? 오늘 식당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엄마는 아버지 앞에서 늘 한없이 작아졌어요. 아버지 언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죠. 그런 엄마를 안타깝게 여기긴커녕 아버지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차려진 밥상을 보고는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죠. 이걸 지금 밥이라고 차린 거야? 내가 밖에서 죽어라 개처럼 일하고 들어왔는데 순 풀떼기뿐이네. 어떻게 고기 한 점이 없어? 오늘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너무 비싸서요. 대신 고등어를... 고등어? 이게 무슨 고기야? 야, 내가 너한테 생활비 얼마나 주는데 그깟 고기 한 덩이 살 돈이 없어? 너 똑바로 말해. 내 돈 다 어쨌어? 나 모르게 허튼 데 쓴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밥과 국, 반찬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죠. 엄마는 다급히 바닥을 치우면서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일은 꼭 고기 사올 테니까. 닥쳐! 지금 내가 뭐 애처럼 반찬 투정하는 줄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쨌냔 말이야? 어디다 썼어? 너 나 모르게 제비 같은 놈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여보. 내가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딨다고. 그럼 대체 내 돈 어찌 써? 진짜 허튼데 안 썼어요. 장보고 월세만 냈는데 요즘 채소며 고기며 안 오른 게 없어서. 시끄러! 다른 옆에 애들은 쥐꼬리만큼 생활비 쥐어줘도 알뜰살뜰 잘만 아끼더만 네가 그따위로 살림하니까 내가 매일 술을 마시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요. 됐고 얼른 술이나 가져와. 너 때문에 또 술 땡기니까. 엄마는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 앞에 술을 대령했어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나서 눈물만 흘렀죠. 용기 내서 끼어들고 싶어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때 저는 고작 12살이었으니까요. 술을 양껏 마신 아버지가 취해서 잠든 뒤에야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가며 다시 밥상을 차렸죠. 엄마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허구한 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절로 눈물이 나왔죠.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애야, 울지 마.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좋아질 거야.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전에 그랬잖아. 술 조금씩 줄일 거라고. 그럼 점점 나아지겠지. 너희 아버지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 그놈의 왼수 같은 술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두둔하는 엄마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다독여 주더군요. 미애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미애만큼은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게 할 거니까.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큼은 잘 키울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울지도 마. 엄마의 위로는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 버팀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 쓰던 안준뱅이 책상 위에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미애야,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널 두고 떠나는 엄마를 용서해줘. 아니, 평생 용서하지 말고 그냥 잊으렴.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가 발을 딛고 선 땅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달려나가 엄마를 찾았죠. 엄마 어딨어? 나 두고 가지마, 엄마. 제발 나도 데려가.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끝내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이웃집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이 엄마와 그 남자가 같이 고속버스를 타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날 버리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제게 편지건 전화건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쯤 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걸 말이죠. 저를 버리고 자기 행복을 택한 엄마가 미웠어요. 아니, 미운 걸 넘어서 배신감에 치가 떨릴 정도였죠. 엄마가 없는 집에서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없어진 이후 더 잔인한 사람이 됐어요. 학교에 다녀와 보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럴 때마다 화풀이를 당해야 했어요. 엄마 대신 몇 곱절로 더 지독하게 당해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가정폭력은 가족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집안일이라며 끼어들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괜히 경찰서로 갔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에 의해 다시 집으로 끌려갔고요. 더 심하게 괴롭힘 당하기만 했네요. 그렇게 지옥 속에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가여웠던 걸까요?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쯤 저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뻘뻘 땀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달려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이 미애야, 너 지금 당장 땡땡병원으로 가봐야겠다. 너희 아버지가 트럭에 쥐었대.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어요. 사장님의 등살에 얼른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도로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긴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면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려나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해방감이 들면서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만 들더군요.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가 된 저는 앞날을 고민했어요. 문득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의 기억은 온통 끔찍한 고통으로만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집과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한 뒤 저는 얼마 안 되는 돈과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고향의 풍경을 보며 지난날의 불쌍한 나와 작별 인사를 했죠. 김미애, 이제부터 네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넌 다시 태어난 거라고.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으니까요.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거라는 거였죠. 처음엔 작은 여인숙에서 지냈어요. 며칠간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울의 골목길을 배회했는데요. 길 가던 한 행인분에게 정보를 얻어 인력사무소를 찾아갔고 거기서 빌딩 청소 일을 소개받게 됐죠. 몸이 참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네요.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한 지 3년쯤 됐을까요? 그간 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고 조금씩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운명처럼 제게 다가왔죠. 그 사람은 제가 청소하는 빌딩에 입주한 한 유통회사 직원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제가 1층 복도를 청소할 때마다 마주치곤 했어요. 늘 그 사람이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줬죠.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거 요 앞 가게에서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샀는데 하나 드실래요? 남자는 귤이나 군고구마, 우유 같은 주전부리들을 때때로 나눠주곤 했어요. 사실 일개 청소 직원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한 사람 흔치 않거든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빌딩 청소를 마치고 로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건물 밖에서 한 남자가 휘청거리며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한 손엔 반쯤 남은 술병은 들고 있더군요. 딱 봐도 취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종종 밤 늦게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신 한량들이 그렇게 길을 헤매고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그 남자가 갑자기 빌딩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방금 나보고 비웃었지? 네? 그게 무슨...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너 쳐 웃는 거 다 봤는데. 남자는 다짜고짜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뒤로 물러섰죠. 죄송하지만 여기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나가긴커녕 오히려 더 바짝 다가와 제 얼굴 앞에 술병을 휘둘렀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줄이야? 죽고 싶어? 남자의 위협적인 고함에 일순 공포가 밀려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이러지 마세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짜냈지만 술 취한 남자가 그 말을 들을 리 없었어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직 직장인들 출근 시간 전이라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경비 아저씨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란 말이야? 너 같은 건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놔야 돼. 너 이리 와봐. 급기야 남자가 제 팔목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자 힘으로 남자의 힘을 이겨내는 건 불가능했죠. 이러지 마세요. 이거 놓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그깟 짭새를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그가 저를 잡아 끌며 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고개를 돌리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주정뱅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 건드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뭐야? 넌 뭔데 끼어들어? 뭐하는 놈인데? 제가 뭐하는 놈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말로 할 때 순순히 나가세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술 취한 불안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재빠르게 불안당의 손을 잡고 단단히 제압하더군요. 진짜 험한 꼴 보고 싶은가 봐? 남자가 거칠게 그 불안당을 밀어버렸어요. 불안당은 순식간에 뒤로 나가 떨어졌고요. 남자가 주먹을 흔들며 다가가자 허둥지둥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했죠. 가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바쁜 사람이라고! 횡설수설하며 사라지는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그 불안당이 사라지고 뒤늦게 긴장이 풀린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죠. 여전히 숨이 가쁘고 손이 떨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다급히 제게 다가오더군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제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네요. 남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무지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불안당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죄송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딱 저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놀란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먼저 가보셔도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남자가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나타난 남자가 제게 비닐봉지를 하나 내밀더군요. 여러분이 우황청심환과 사탕이 들어있었어요. 그거 먹어요. 그럼 좀 진정이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서울 와서, 아니 엄마가 떠난 뒤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함이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놀라서 그런 거죠. 이게 뭐 사과할 일인가요? 괜찮으니까 진정될 때까지 마음 놓고 우세요. 남자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곁을 지켜줬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이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사람 역시 그랬던 걸까요? 남자는 전보다 더 자주 제게 말을 걸어줬고요. 때때로 퇴근 후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남자친구는 항상 제가 힘들어하는 걸 먼저 알아채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없이 챙겨주곤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하며 살아온 걸 알게 된 뒤로는 더더욱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죠. 그런 남자 정말 흔치 않잖아요. 언젠가부터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게 됐고요. 사귄 지 2년 만에 남자친구의 청혼으로 식을 올리게 됐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처음엔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 그럴만도 했죠.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같이 시댁에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갔고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으면 남편보다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또 시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며 정성을 다했죠. 그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점차 시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후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당시 저는 결혼 후 청소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매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상이 참 적성에 맞더군요. 무엇보다 혼자서 외롭게 살다 저만의 가정을 꾸리니 안정감도 느껴지고 살만 나더라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군요. 저는 결혼 전까지 남편이 술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선 입에도 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웬걸, 언젠가부터 남편은 직장 회식을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꼭 반주를 걸치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실은 못 말리는 애주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 알았을 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도 엄청 화를 냈죠. 당신 뭐야? 이렇게 술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뭐가?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원래 당신 만나고 끊으려고 생각했었어. 근데 회식 자리에서 자꾸 마시다 보니 다시 찾게 된 것뿐이야. 내가 뭐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한 잔씩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아버지 때문에 술이라면 얼마나 지긋지긋해하는지. 난 당신 술 먹는 거 싫어. 그 비릿한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고. 알겠어. 집에서는 안 마시면 되잖아. 하지만 약속과 달리 남편은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는 양은 점점 늘어만 갔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자는 제 말에 화를 내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더군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말이죠.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화내도 보고 달래도 보며 어떻게든 남편을 바꿔보려 했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도리어 남편은 제 노력을 비웃듯이 더 폭음을 일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고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러다 밑에 집에서 또 항의 들어오겠어. 그만해. 그러자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뭐? 그만하라고? 당신은 내가 왜 이러는지 관심도 없지? 오늘 내가 회사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그래도 난 당신 먹여 살리겠다고 꾹 참았는데 당신은 고작 한다는 말이 그만하라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술 먹고 혼자 난리치면 시끄러. 집에서 돈 한 푼 안 벌고 편하게 빈둥거리면서 나한테 훈계하려고 들지 마. 난 훈계하려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려고 했지? 한 번만 더 입 열어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이 저를 향해 위협적으로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을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난 더는 당신 못 견딜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혼해. 이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나 없이 뭐 잘 살 것 같아? 당신이 뭐 비빌 친정이 있기래, 돈이 있기래? 뭣도 없는 주제 센 척하지 마. 우스우니까. 제 이혼 요구에도 남편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어요.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남편은 저를 말리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차츰 술이 깨기 시작한 걸까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남편이 다가와 저를 붙잡았어요. 당신 진짜로 이렇게 나갈 거야? 방금 전에 내가 미안해. 말이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됐으니까 이거 놔. 이혼이 뭐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요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더 화풀이하게 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화 풀어. 난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더는 당신하고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뿐이지. 이혼 서류는 준비해서 따로 우편으로 보낼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문 밖을 나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남편과 갈라설 생각뿐이었는데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임신이었죠. 그쯤 부쩍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 갔는데요. 산부인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네? 산부인과라뇨? 그게 무슨... 모르셨어요? 임신이에요. 자세한 건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몸조심 잘 하셔야 하고요. 처음 임신이면 여러모로 힘드실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지만 하필이면 이혼을 결심한 순간 찾아오다니. 집을 나와 임시로 지내던 숙소로 돌아가는 게 제 마음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를 위해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저 자신을 생각해 이혼을 강행해야 할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었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이의 아빠로서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내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죠. 당신 설마 애 지울 거 아니지? 우리가 너무 바라던 아기잖아.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그렇고 말이야. 글쎄, 과연 당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좋은 남편이 아닌데? 제 회의적인 시선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여보, 나 다시는 술 입에도 안 댈게. 그리고 당신이랑 우리 뱃속 아기 위해서만 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맹세해. 제발 내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라. 남편의 애원 앞에서 이번엔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아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제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바뀔 수 있길 바라며 남편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얼마 안가 깨닫게 됐죠. 처음엔 남편도 정말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한동안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돌아와 저를 챙겼죠.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저를 위해 손수 죽을 끓여주는가 하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 살림도 다 자기가 도맡아 있네요. 당신은 그냥 누워있어. 튼튼히 태교에나 전념하라고.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도 얼마 못 갔어요. 뱃속에 있던 딸아이가 태어나 채 100일이 되기도 전에 남편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 모르게 밖에서 맥주 한 캔씩 마시고 들어오다 걸리고 말았네요. 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긴커녕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냥 맥주 한 캔일 뿐이잖아. 술도 아니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랑 약속했잖아. 다신 술 안 먹겠다고. 아직 튼튼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맥주 한 캔이 어떻게 술이야. 사람 좀 그만 잡아. 진짜 숨 막혀 죽겠네. 이후 남편은 보란듯이 제 앞에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죠. 이미 애까지 낳은 마당에 네가 뭐 어쩔 거야 이런 느낌이었네요. 남편이 마시는 술의 양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요. 어느새 남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더군요. 술에 취한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세간살이를 다 집어던져 박살을 내놨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어요. 딸에게 남편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존재였죠. 딸이 6살이 됐을 무렵 저는 다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딸아이는 제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이혼? 미쳤어?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또 이혼 얘기를 꺼내? 제발 그만하자. 나도 당신도 너무 지쳤잖아. 우리 경희를 위해서라도 제발 부탁이야. 웃기지 마. 난 절대 이혼 못하니까. 당신 솔직히 말해봐. 딴 놈 생긴 거지? 그치? 급기야 남편은 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 그런 건지 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의부증이 있었던 건지 나중엔 아예 제 불륜을 확정짓고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던 어느 날 밤 문득 오랜만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딸은 엄마 팔자 잡는다고 내가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조금쯤은 슬퍼하려나?
하지만 그런 우울한 생각은 저와 딸아이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품에서 잠든 딸을 꼭 안고 일어섰죠. 아니, 난 엄마랑 달라.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나는 내 딸 버리지도 않을 거고 남편한테서 지켜낼 거야. 의지를 다진 저는 남편 몰래 도망칠 결심을 했어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몰래 짐가방을 싼 다음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지만 무작정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고향 인근의 작은 소도시였어요. 일단 여관에서 지내며 살 집도 알아보고 일자리도 찾으려 했는데요. 아뿔싸! 잠깐 방을 비운 사이 집에서 가져온 돈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관 사장도 나 몰라라 하고 방을 청소했던 아주머니도 자기는 아니라 하고 경찰에도 가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CCTV가 어디에든 달려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단순 절도는 못 잡는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여관 사장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저를 바로 쫓아냈고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와 함께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맬 수밖에 없었죠.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어린 딸이 있어 어딜 가든 퇴짜만 맞았네요. 그렇게 한 달은 거리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낮에는 은행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들어가 물을 마시며 버티고요. 밤에는 공중 화장실이나 역사 안에서 새우잠을 잤죠. 딸은 배가 고프다며 계속 울었지만 도무지 먹을 걸 구할 방법이 없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날이 점점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고작 신문지나 덮고 자던 저는 물론이고 딸아이도 감기에 걸렸죠. 온몸이 펄펄 끓는 딸아이를 보면서 겁이 덜컥 났어요. 경이야, 정신 차려. 응? 엄마 봐봐.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나 너무 배가 고파. 바나나 먹고 싶어. 아픈 와중에도 음식을 찾는 딸아이를 보면서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에게 제 옷을 벗어 꽁꽁 둘러싸맨 뒤 말했죠. 조금만 기다려, 경이야. 엄마가 바나나랑 약 사올 테니까. 알았지? 저는 딸아이를 전봇대 뒤쪽에 앉혀놓고 미친듯이 약국을 찾아 헤맸어요. 다행히 얼마 안가 약국을 찾아냈는데요. 문제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였죠. 어떻게든 해야 돼. 안 그럼 경인 죽을지도 몰라. 결심을 단단히 한 저는 약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약을 좀 달라고 했죠. 돈은 나중에 꼭 다시 드리러 올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온정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약사는 제 말에 인상을 찡그리며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아이,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돈 갚은 사람 하나도 없어. 돈 없으면 나가쇼. 누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해열제 하나만이라도. 아이, 글쎄 나가라고.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를까? 사람이 참 어쩜 그리 야박하고 무정하던지요. 막다른 길에 몰린 저는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요. 약사를 밀치고 가판대에 있던 해열제를 손에 쥐고 문 밖을 내달린 거예요. 맞아요. 도둑질이었죠.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자식을 둔 부모들이라면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약사를 따돌린 저는 거기서 좀 떨어진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걸은 이번에도 안 먹히겠다는 생각에 바로 바나나를 훔쳐 달아나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입구에 서 있던 직원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이봐요, 아줌마, 지금 계산 안 했죠? 계산하고 가야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다가온 직원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조금 전 약사와 달리 발이 무척 빨랐고요. 결국 저는 다시 붙잡히고 말았네요. 이 아줌마 이거 안 되겠네. 보안이 완전 상습범 같은데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잠시만요. 딸이 저기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서에 가는 건 좋은데 일단 딸부터 데리고 와야 해요. 가짜는 수작 부리지 마쇼. 그러고 또 도망치려고? 저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빌고 또 빌었죠. 잘못했어요. 딸이 아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이 벌써 며칠째 굶고 있어요. 감기로 열도 펄펄 끓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딸아이 좀 살려주세요. 흐느끼는 제 꼴이 가여웠던 걸까요? 경찰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마트 사장님을 돌아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안이 진짜 나쁜 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훔친 것도 바나나 딱 한 송이고요. 그냥 봐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다행히 사람 좋아 보이는 마트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럽시다. 사정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우리 직원한테 그냥 보내주라고 했을 텐데 내가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애기 엄마,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딸이 아프다니 일단 같이 병원부터 갑시다. 병원비 내가 내줄게요.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손길에 절로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 마트 사장님과 함께 딸아이가 있는 사거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웬걸 딸이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전봇대 근처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었죠. 혹시 여기서 어린 여자애 보신 분 없나요?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보셨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급기야 저는 미친 여자처럼 마구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그래도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근처를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어요. 골목골목마다 뛰어다니며 딸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아무도 딸을 보지 못했다고 했죠. 경찰서에서도 다시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어요. 딸이 혹시 나쁜 놈들한테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닐까, 차에 치이기라도 한 건 아닐까 미칠 것 같았네요. 도저히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딸과 헤어진 마지막 장소이니 혹시라도 딸이 돌아올까봐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죠.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마트 사장님이 제가 마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마트 창고에서 먹고 자며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 헤맸죠. 나중엔 경찰로도 안 될 것 같아 흥신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요. 그렇게 흥신소에도 딸을 찾아달라 의뢰했죠. 딸을 잃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딸을 찾겠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죠. 하지만 흥신소에 연락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아직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는 말뿐이었어요. 때로는 경비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그쯤엔 마트도 경제 불황으로 장사가 잘 안 돼서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죠. 미애씨 어떡하지? 미애씨 갈 곳도 없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장님이 보살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나중에 이 은혜 꼭 갚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사장님과 눈물로 이별하고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흥신소에 계속 추가금을 보내려면 일을 쉬면 안 됐거든요. 다행히 마트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 제게 다른 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름 아닌 청담동 입주가정부 일이었어요. 딸을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기에 망설이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청담동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축에 속하는 대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 호화로운 실내 인테리어, 값비싼 장식물까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집이었죠. 솔직히 처음 해보는 입주가정부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 쉼없이 쓸고 닦아야 했고요. 사장님, 사모님이 호출하시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나가봐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사모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견딜 수 있었어요. 원래 이런 가정부 일이 갑질당하려면 당하기 딱 좋은 자리잖아요. 하지만 사모님은 늘 저를 존중해 주셨고요. 월급이나 휴일 같은 것도 알아서 잘 챙겨주셨죠.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일하다 보니 어느새 사모님과도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는데요. 당시 사모님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사장님과 단둘이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우리 막내딸이 지금 공부하느라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잠깐 귀국한대요.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 좀 하려고요. 혼자 하긴 힘들 테니까 따로 사람도 몇 명 더 부르려는데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사모님. 막내 아가씨 오면 좋으시겠어요. 재작년에 내가 미국으로 가서 한번 보고 쭉 못 봤으니까 나도 2년 만에 얼굴 보는 거예요. 딸애가 워낙 똘똘하고 공부 욕심이 많아서 우리 바깥 양반보다 더 바쁘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해도 사모님의 얼굴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모님을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참 부럽더군요. 잃어버린 딸의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흥신소에 갖다 바친 돈이 못해도 수천이 넘는데 여전히 딸을 찾는 일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모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내고요. 묵묵히 맡은 일에만 매진했네요. 며칠 뒤에 마침내 사모님의 막내딸이 귀국하는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 한 번 더 집안을 점검하고 사모님과 같이 따님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정오가 지날 무렵 바깥 사장님과 함께 20대로 보이던 앳된 아가씨가 대문을 열고 나타났어요. 사모님이 얼른 다가가 끌어안더군요. 아유, 지혜야,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딸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지. 그동안 잘 지냈어? 감긴 다 나았고? 사모님과 막내따님의 상봉을 묵묵히 지켜보던 바로 그때였어요. 문득 사모님 막내딸의 손목에 있는 커다란 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거의 애기 주먹만 해서 처음엔 뭐가 묻은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점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딸에게도 손목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병원에 갔더니 점이라 보기 흉할 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없애려면 피부 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 나왔었죠. 저는 그 집 막내딸의 얼굴을 새삼 유심히 살펴봤어요. 둥근 이마와 쌍꺼풀 없이 커다란 눈, 그리고 코 밑에 난 작은 점까지 자꾸만 어린 시절 저희 딸의 모습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선 아니라고 외치는데 가슴은 이미 답을 내리고 그 아가씨에게로 다가갔죠. 경이야, 너 경이 맞지? 그치? 경이 엄마야. 엄마 못 알아보겠니? 제가 울먹이며 묻자 그 아가씨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착각할 리가 없어. 이 팔에 점이며 얼굴이며 이렇게 똑같은데. 이거 봐봐, 경이야. 어릴 때 네 사진이야. 이걸 보고도 생각나는 게 없어? 저는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딸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러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옆에 있던 사모님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죠. 딸을 잃어버렸다는 얘긴 들은 적이 없는데 딸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한 17년쯤 됐어요. 그래도 우리 경이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사모님. 저 아가씨 제 딸 같아요. 아니, 제 딸이에요. 제 딸 경이라고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지혜를 보육원에서 입양하긴 했는데 사진도 맞는 것 같고, 그치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육원에서도 들은 얘기가 따로 없고요. 보육원이요? 사모님, 제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요? 아이가 몇 살 때요?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하다가 우리 지혜를 만났죠. 너무 말라있고 겁에 질린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고요. 사모님, 제가 우리 경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경이가 이리저리 떠돌다 보육원으로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손목에 난 점도 그렇고 제 딸이 분명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자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자기 딸을 돌아봤어요. 지혜, 너는 어때?
야, 아주머니 얼굴 보고 뭐 기억나는 거 없니? 그러나 사모님의 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충격으로 어릴 때 기억이 없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 경이야? 그래, 너 풀빵 좋아했잖아. 돈이 없어서 엄마가 맨날 밀가루만 넣고 설탕 뿌려서 만들어줬는데 너 그것도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그 순간 사모님 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풀빵, 그거 기억나요.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나면 엄마가 늘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 그리고 너희 아빠한테서 도망쳐 나왔을 때 너랑 헤어지기 직전에 네가 감기 걸려선 바나나 먹고 싶다 그랬잖아. 엄마가 그 바나나 구하려고 널 잠깐 혼자 두는 바람에 엄마는 지금도 바나나만 보면 눈물이 나, 경이야. 그러자 사모님 딸의, 아니 저희 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그래, 경이야. 아유, 가여운 내 딸, 어디 얼굴 좀 보자.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경이야.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그렇게 딸과 저는 17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때 길에서 앓고 있던 딸을 웬 앵벌이 놈이 팔아넘기려고 납치했는데요. 애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열이 떨어지지 않자 그냥 거리에 다시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 딸아이를 한 복지가가 우연히 발견해 보육원으로 보낸 거였고요. 당시 딸은 열병을 앓고 난 충격으로 옛날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서요. 저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너무 어렵기도 했고요. 사모님은 자신이 입양한 딸의 친엄마인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저를 안고 함께 울어주셨죠. 사모님, 그동안 우리 경이 잘 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런 말 말아요. 나야말로 우리 지혜, 아니 경이같이 예쁜 딸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미애씨한테 고마운걸요. 이제 우리 지혜한텐 엄마가 둘이 됐네요. 같은 엄마로서 앞으로 잘 부탁해요, 미애씨. 그렇게 딸애와 잃어버린 17년의 시간을 되찾아갔어요.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다니고 목욕탕도 가며 못다한 많은 것들을 함께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흥신소에 맡겼는데 왜 딸을 찾지 못했을까? 일반 사람이야 당연히 찾기 힘들겠지만 흥신소는 다르잖아요. 아니, 그게 직업인데. 심지어 거기 직원들이 그간 딸의 행방에 대해 흘렸던 말들은 모조리 다 틀린 내용이었어요. 거기선 저희 딸이 해외로 입양 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제 의문에 사모님이 저를 대신해 흥신소를 뒷조사해 주셨는데요. 조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미애씨, 그 흥신소 유명한 사기 집단이에요. 사람 등쳐먹기로 악명이 높죠. 뭐라고요?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사건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반대의 경우엔 그냥 돈만 빼먹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사모님의 말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죠. 저기요, 저희 딸은 대체 언제쯤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딸을 못 찾은 척 그렇게 묻자 흥신소 직원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아이, 거의 찾았습니다, 고객님. 지금 미국에 있는 한 종교단체에서 따님과 비슷한 한국인 여자가 머물렀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름도 똑같고요. 다만 그 종교단체가 대면을 먼저 하고 신분 확인을 해야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해서요. 미국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절차를 밟으려면 경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흥신소에선 이번에도 그럴듯한 말로 추가금을 요구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돈을 넘기는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추가금은 계좌로 바로 싸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그 전에 뭐 좀 확인하고요. 저는 가방 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작동 중이던 기기를 끄고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제가 화장실에 간 뒤에 직원들은 저를 비웃으며 낄낄댔더군요. 아이, 저 여자 진짜 멍청하지 않냐?
이 일하면서 그동안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저 여자처럼 멍청한 여잔 처음이야. 딱 보면 모르나 우리가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15년 넘게 우리한테 돈을 퍼주냐? 이쯤 되면 눈치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내기할래? 저 여자가 언제 알아채나? 녹음된 그 인간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속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요? 오죽 간절했으면 15년을 넘게 속았을까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생각도 않고 그걸 이용해 먹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말없이 녹음기를 가방에 넣자 직원들이 저를 보며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저희 고객님, 방금 저희가 한 말은 그게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맞아요.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따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번엔 진짜 미국 가서 찾아올 거고요. 그래요? 이번엔 진짜 믿어도 되나요? 그럼요. 미국의 그 종교기관에서 얘기해준 정보를 보면 고객님 잃어버린 따님이 확실해요.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드는 흥신소 직원들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어요. 확실하긴 뭐가 확실해? 내 딸을 찾은 지가 언젠데. 이 사기꾼들 전부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저는 잘못했다며 매달리는 흥신소 직원들을 떨궈내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인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죠. 사모님께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덕분에 그 인간들은 전부 지은 죄보다 더 큰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사모님 댁에서 더 이상 일하진 않고 따로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모님과는 종종 얼굴을 보고 있답니다. 어느새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고나 할까요? 딸아이는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도 했는데요. 사모님의 배려로 저도 혼주석에 앉아 딸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었죠. 올 봄엔 제가 직접 딸을 보러 미국으로 가는데요. 기적을 믿지 않던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기적이 찾아올 테니 희망을 잃지 말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